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여야가 법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재판부법 등 쟁점 법안 철회를 촉구하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사법제도 개편 특검 수사를 놓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덮었다면서 특별검사와 수사관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아직도 진행 중인 전세 사기 문제 자세히 짚어보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는 손변이 정해드림 코너에선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논란을 법의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기자 대 기자입니다.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짧게 요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 의결됐습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8.1% 증가했고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추진을 공언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사업 원안이 유지됐습니다. 자, 박찬수 대기자님, 예.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간략하게 평가해 주시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어쨌든 여야가 민생 경제에서는 서로 의견을 일치시킨 거니까 이건 국민들 볼 때는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에도 이런 스탠스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데서 예산안까지 너무 여야 대립을 하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가뜩이나 장동혁 지도부가 강경 투쟁 일본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를 있게 하고 국민의힘도 민생 경제에서는 어쨌든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강찬호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저 장점에 대해서는 박찬수 의원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일 게 없고요. 문제점만 얘기한다면은 첫째,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는 건 사실인데 그 뒤에는 서로 간에 지역구 예산 사이좋게 나눠 먹기 이런 게 지금 작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놀라운 걸 보면 문경 김천간 철도, 낙동강 하구뚝 개선 사업 이거 이게 지역구가 어느 당 의원들 겁니까 여기?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수십억 원씩 증가가 됐어요.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소위 예산 타결 직전에 쪽지 그리고 사탕 엿바꿔 먹기 이런 거에 지금 국민의힘도 가담했다. 무려 그래서 이번에 지역구 지금 요 관련 예산이 1조 6천억 원이 막판에 늘었어요. 네. 전형적인 야합입니다. 정말 이 중에서 진정으로 국익과 전체적인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생색내고 다음번 공천 다음번 당선에 도움받기 위한 것인지 명확히 따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아까 말했으면 8% 넘게 지금 증가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예산을 급팽창시키는 결과 내년에 국가 채무가 무려 1,415조 원이 넘어서 우리 GDP 대비 52.6% 50%를 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빚장이 경제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다 크게는 지금 여당의 지나친 재정 확대, 작게는 여야 야합으로 인한 지역구 이제 국익이 아니고 지역구 지금 경제 이런 거에서 결국은 표 이런 걸로 지금 이어진다고 봅니다. 여야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 재정 확장 일변도 가능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전혀 이거 없어도 잘 될 수 있다. 쓸모 하나도 없다고 한 특활비 이거 80조 원 넘게 된 거. 이거 지금 증액한 거. 이거 민주당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파렴치한 저는 여당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민생 법안, 쟁점 법안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여야가 결국은 야당이 이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박찬수 대기자님. 예. 지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지금 막 들어간 부분. 지금 필리버스터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특별법 등 이게 쟁점 법안이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를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연계해 갖고 네. 민주당이 그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연계해 갖고 그 비쟁점 법안들 이것도 역시 경제와 관련된 법안인데 이런 것들을 필리버스터 하는 것들은 국민들 볼 때는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예산도 얘기했습니다. 예산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나름대로 국민의힘도 이제 점수를 좀 땄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연계를 하면은 연계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네. 이거는 이것대로 처리해주고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거 갖고 세게 싸우면 되거든요. 사실 지금 국회 의석 분포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향한 민생법안 정치를 하는 갖고 것. 그렇게 예. 하루 이틀 늦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하는 게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뭘 얻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강찬호 위원님. 아니 어떻게 이거 보셨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뭘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이 추진한 거는 심지어 의석 없는 야당의 마지막 수단. 본인들도 야당일 때 옛날에 즐겨 썼던 필리버스터. 이건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지금 있잖아요. 이건 의회 근본 질서나 야당의 최선의 무기를 다 뺏겠다는 폭거인데 필리버스터까지 부정하는 세력한테 지금 마지막 남은 필리버스터를 갖고 한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민생법안 민주당이 얼마나 그동안 민주당은 민생법안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여야 쟁점 법안도 아닌 민생법안도 얼마나 많이 보이콧했습니까? 그리고 내각 30번 이상 줄타락해갖고 그거야말로 내각이 스톱하게 되는 것까지도 했잖아요. 민주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물론 당연히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 합의하는 게 좋죠. 그러려면 먼저 민주당이 최소한 필리버스터를 없애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그다음 두 번째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지금 당장은 안 한다지만 이거 만약에 쟁점 법안 아닌 거 다 합의해 줬다고 쳐보세요. 바로 그 다음날 내란 전담 재판부 그냥 이제 아무 카드 없으신 야당 상대로 그냥 폭주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민생법안 합의 처리 안 되는 게 유감이지만 그런 원인 제공의 핵심은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마디만 딱 덧붙이면 박찬수 짧게. 기자님. 예.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안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그럼 국민들이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치열하게 이렇게 쟁점이 붙는 정치적 사안이니까. 근데 이게 반도체 특별법은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만약 내란 전담 특별법이 없다면은 국민의힘도 당연히 먼저 추진할 수도 있고 동의를 해줄 사안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비쟁점 법안 그리고 전혀 이렇게 내란 전담 특별부와는 관계가 없는 경제 관련 법안에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는 국민들 볼 때는 저건 결국 발목 잡기 위해서 경제와 민생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분위기를 줄 수가 있는 큰 거거든요. 원칙에서 강찬호 서로 의원님 반대될 아주 짧게. 아니 예. 원칙에서 서로 반대될 얘기는 없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반대로 의석 엄청나게 많고 아무것도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작년까지의 민주당 그 당은 안 그랬습니까? 그때도 비쟁점 법안 민생법안 다 거부하고 탄핵하고 입법 폭주 자기네들 원하는 건 폭주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할 말 왜 작년까지는 안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갑자기 발목 잡지 말라고 합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반성부터 한 다음에 요구하세요. 그렇게 봅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 입장을 재확인했고 어제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저런 의총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나오고 무슨 법원장 회의라든지 법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보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이걸 상당히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좀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떤 대법원 주최 사법개혁 공청회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참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박찬수 대기자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금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예. 수정 보완하면 위헌 소지가 없어지는 건지 이제 위헌 소지 최소화 우상호 수석이 말한 최소화보다는 위헌 소지를 없애야 될 텐데 위헌 소지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폐기해야 없어지는 건지 어떤 쪽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수정 보완은 어떻게 하느냐 네네. 그 내용을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과연 위헌이 되느냐. 물론 어떻게 수정하든 간에 네. 국민의힘과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저건 위헌이다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위헌 법률 신청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고 아니면 헌법소원도 제기할 겁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고 과연 그것이 실제로 이제 먹혀들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현재 민주당이 원래 초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데 그 재판관, 그 판사들을 법원뿐만 아니라 뭐 법무부 장관도 지명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 지명에 과연 이렇게 외부 기관이 그 사법부의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지명하는 게 상권분립을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고쳐져야겠죠. 근데 그런 예. 부분이 고쳐지면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하던 그 뭐 취지에 맞는 건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거를 그러니까 시행하면서도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그러니까 있을 수 사실은 이제 있을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재판하면서 네. 그게 너무 질질 끌면서 좀 봉숭아학당처럼 되고 있다. 이렇게 돼 갖고 나중에 뭐 저기 재판 기한에 걸려 갖고서 피고인이 석방되는 거 아니냐. 이 쿠데타와 내란이랑 굉장히 중요한 공화국의 어떤 근본 질서를 해치는 그런 중대 범죄인데도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오래 질질 끄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 그런 게 없었으면 1심 재판부가 빨리 진행했으면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네. 자, 그래서 네. 강찬호 위원님 네.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거를 시행하는 자체가 위헌일 소지가 많습니까? 100%죠. 아니면 그러니까 폐지하거나 포기해야 된다는 폐지 뜻입니까? 포기가 맞고요.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뭐 어느 정도 고치면 되는지 좀 고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히틀러를 성형수술 시켜갖고 그러면 히틀러가 선인으로 변합니까? 성형수술 시키면 히틀러는 히틀러예요. 또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고요. 이 한마디로 헌법상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구성도 사법부가. 그리고 사법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법관들을 배당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 선택적으로 어떤 판사가 연결된 사람이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사법부 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을 수긍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은 아니 왜 이 재판은 왜 내가 관련된 재판은 전부 나랑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재판 판사들만 하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재판 시스템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기피라는 제도도 있는데 있긴 있지.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적으로 엮일 관계가 있으니까 기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만 가장 큰 틀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장치가 뭐냐면 랜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랜덤하게 한 게 지금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니까 본인들이 아예 좀 전에 뭐 박찬수 위원조차 지적하셨지만 세상에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까지 참여해서 지금 전담재판부 구성에 하겠다면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판사로 임명하는데 관여한다? 그럼 뭐 판사 검사 다 정부가 쥐고 있는 거네요. 이게 바로 북한이에요. 이게 중국이고 이게 중국이고 러시아입니다. 옛날 소련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뭐 지역적으로 바꾼다 이거는 한마디로 그 성형수술론을 또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죽하면 조국 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진보 판사들이라고 있던 어제 그 법관 회의에서조차도 이건 아니라고 굉장히 상당히 많은 표차로 그렇게 지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그렇게 물러나는 모양인데 어저께 지금 내부 의총에서 경론이 조금 있었다고 하나 지금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그런 정도. 아까 뭐 법무부 장관이 워낙 문제된다면 요거는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찔끔 바꿔주는 수준으로 논의됐다고 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성형수술조차도 세상에 돈이 아까웠는지 쌍꺼풀만 바꾸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히틀러 얼굴 그대로 다 보이는 성형수술이네. 자,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럴 강찬호 위원 보시기에는 그런 모습으로 어쨌든 연말에 처리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여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첫째, 진보 법관들이 주로 주축이었던 법관 회의도 이거는 상당히 아주 강력하게 입장을 냈고, 그다음 조국당도 이거 우당이었는데 입장을 내고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또 이렇게 무리하게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작용. 또 예를 들어 헌재에서도 어떤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 그다음 갈수록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의 반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이걸 수정 보완한다고 하는데 하다가 이거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접을 수도 있는 건지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100%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이 원한다면은 개혁이란 것들은 네.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우회적으로 좀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또 조국 혁신당 얘기하셨는데 조국 혁신당도 네. 내란 전단 재판부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민주당의 초안이 갖고 있는 위헌 소지 그거는 없애야 된다. 그것들이 이제 법관 임명이라든가 아니면 1심까지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둬갖고 1심에서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심판 제청을 하면은 그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가 나는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 해결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진보적인 법학자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영이 되느냐 좀 봐야겠죠. 봐야겠지만 현재 직위원 재판부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봉숭아학당처럼 1심 재판을 계속 끌고 간다면은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이나 민주당으로서는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추진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네. 재판을 왜 합니까? 판사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강찬 선포가 넣는다 그래갖고 아니, 하면 내란- 재판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옛날에 당대표 할 때 선거법 6개월짜리를 무려 2년 2개월 넘게 했어요. 그거가말로 내란 전담 재판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무려 4배 반을 어겼어요.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안 삼다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갑자기 지금 요 얘기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요. 사법부가 사법부 할 일을 안 하고 뭐 권한을 과잉으로 위임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드는 요 재판 한 건에 대해서 워낙 안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부를 확실하게 좀 후려치겠다. 아니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내세우든지 그렇게 안 하고 이게 마치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무슨 민주적인 수단이라 하고 나오는 것이 그동안 한 행동과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박찬수 대기자님 오늘 아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하셨는데 개혁의 원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 그만큼 아프다.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이거 하던 대로 좀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구체로 법 왜곡죄까지 제가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내란 전담 재판부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거는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내란 재판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금 고치겠다는 게 그 부분 아닌가? 판사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예전 판사 구성을 법무부가 임명하고 뭐 헌재가 임명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정부 쪽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판사 구성 자체는 법원에게 맡기되 어쨌든 다른 사건들은 일체 맞지 않고 내란 전담만 해갖고서 빨리 그 내란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거니까 이건 형식의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지금 내란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빨리 진행하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니까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국민의 뜻과 어떤 일치한다라는 그런 뜻을 표명한 것으로 그런 봐야겠죠. 뜻을 표명하는데 박찬수 대기자님도 그게 국민 뜻과 일치한다고 보세요? 저도 지금 직위원 재판부의 2심 재판은 너무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게 내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나라의 국가기관을 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요. 가령 옛날에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함부르크에서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렸거든요. 니른베르크에서 그냥 전범 재판을 해서 함부르크가 아니고 니른베르크 알겠습니다.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그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한 그 책들 보면은 그게 굉장히 그 엄중하고 긴장되고 진짜 그 숨소리마저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서 엄중하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직위원 재판부가 하는 거 그 다 중계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약간 이거 뭐 좀 코미디 보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은 국민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란이란 굉장히 중대한 범죄, 국가의 어떤 명운을 결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질질 끌면서 더구나 변호인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말하는데 그걸 끊고서 막 반론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 네. 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나온 거죠. 자 강찬호 의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봉숭아학당 같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직위원 재판부의 그 화면으로 보는 모습이 본질이라고 보세요? 아니 우선 문제. 제가 볼 때는 이 내란 좀 전에 지금 내란이 첫째 우선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뭐를 해도 무죄 추정 원칙인 거고요. 그 무죄 추정 원칙 가장 향이 많이 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피고인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내란이다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재판을 통해서 최종 규명될 문제고 네. 판사는요 뭘 해도 일단은 타블라 라사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란 주장하시는 분들이 근거가 많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돼요. 시간이 걸려도 내란 근거가 확실하고 쌓여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저 국가 원수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저 지방선거 전에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거나 만에 하나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지방선거에 뭔가 악영향을 줄까봐 지금 서두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그걸 원하는지 저는 좀 알 수가 없고요. 아까 좀 전에 말을 아무리 돌려서 누가 임명을 그렇게 구성하고 하는 거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재판 진행이 느리고 뭔가 결론 이상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 치우고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람 하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식의 지금 행태이지 이게 그거 이외에 뭐라고 설명이 되나요? 사법부 구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법부 구성이라는 것은 저 판사가 내 편인지 아닌 편인지 전혀 알 수 없고 하여간 저 사람은 우리 쪽하고 저쪽 편 근거와 증거를 봐가지고 최대한 법리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판단하겠거니 하고 사람들이 믿을 때 그게 죄인이건 죄인이 아닌 사람이건 내란범이건 내란 아닌 사람이건 다 동의해서 보는 겁니다. 재판의 핵심 근거는 동의예요. 내가 유죄 받건 무죄 받건 이 재판부에서 결과 나오면 내가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피고인이 동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네, 박찬수 대기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에 풀려나올 것이 좀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풀려나오면 더 지방선거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죠. 예. 윤 대통령이 나가면서 나 내랑 아니었다 계엄 옳았다라고 얘기해봐요. 그건 당연히 역풍이 불어갖고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이건.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헌법 법률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하라 이런 지시였습니다. 자, 이거 통일교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일주일 전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했는데 박찬수 대기자님 이걸 오늘 국무회의에서 왜 또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어쨌든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금품을 주거나 어떤 독서 책 도서 판매 그런 것들에 이제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는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이렇게 헌법에 이제 정교 분리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은 기독교가 하나의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불교 여러 가지 종교가 사실은 비슷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가 만약 분리되지 않고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죠. 네. 그 점에서는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도 여기저기 로비를 하고 또 민주당에도 로비를 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단체의 책임을 묻는 거는 저는 굉장히 엄밀하게 봐야 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강찬호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왜 또 이걸 언급했을까요? 저는 통일교 쪽에다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시그널 보낸 거 아닌가 의심갈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통일교 정치 개입하고 종교와 정치의 개입이 부도덕한 관계 끊어야 되고 해산하라 이랬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되게 다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한테 지금 돈 주고 거기 작업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그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돈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지금 작업도 하고 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자가당착 자기가 지금 걸린 그런 상황인데 이것 뚫고 가는 건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철면피처럼 그거는 싹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냥 이럴 때 통일교 더 이상 이제는 특히 민주당과의 커넥션은 얘기하지 말라. 이런 지금 암묵적인 메시지가 본부에서 내려간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좀 전에 박찬수 의원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통일교가 그렇게 정치 쪽에다가 돈 주고 작업하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특검이 그걸 조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통일교가 그렇게 돈 주고 작업한 세력 중에 국민의힘 쪽만 지금 잡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검의 범위가 벗어난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경찰에다가 수사하다가 문제점 발견되면은 당연히 그거 수사할 수 있는 기관에 보냈어야죠. 안 했잖아요 현재까지. 아마 변명 그렇게 하겠죠. 우리 일단 그 사건 기록해놓고 서랍에 뒀다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하려고 그랬다. 이제 들키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은 특검이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한 부분은 자기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첫째 우선 이건 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특검의 해온 행태를 보니까 국민의힘이라든가 구여권의 과정 조금이라도 연관되면은 별것도 다 잡아놓고 하던 사람 별건 수사를 하다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갑자기 이거는 별건이니까 못한다. 그리고 우리 애초에 목표가 뭐 김건희 세력과 연계된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이분만 해도 당시에 대선 캠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김건희 세력하고 그 돈이 실제로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면 이거 그런 걸 다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윤영호 씨가 줬다는 그 진술 그게 지금 거의 핵심 그 구속 요건 기소 요건이에요. 네. 이거부터가 완전 편파적이고 백보를 양보해서 만약 그게 지금 벗어났다 그러면 당장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제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 쪽이니까 봐주고 안 했다. 이런 지금 의혹을 사기 충분합니다. 네. 자, 박찬수 대기자님 예. 지금 와서 이제 뭐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 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불거지니까 이거는 우리 수사 대상 아니어서 안 했다. 선택적 수사라는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 일은 특검이 잘못한 거라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특검이 수사해야 되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딱 그 내란만 이렇게 수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제 국민의힘에 돈을 준 거는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에 동원되거나 아니면 그걸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지만은 민주당은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가령 민주당이 그거 아니라는 거를 확신하십니까? 민주당이 내란에 저희 내란은 가담했다고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돈 준 거는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예. 특검이 정상적으로 하면은 만약 그런 것이 드러났다면은 그냥 예를 들어 갖고 통일교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통일교 수사를 하니까 통일교에서 대규모 횡령이라든가 네. 인권 침해 사례가 벌어졌다는 걸 발견했다고 칩시다. 내란 특검이. 그럼 이걸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냐? 이건 내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냐? 통일교 자체 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내란 특검은 그게 딱 발견된 즉시 그거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경찰에 이렇게 수사 인계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번 건도 민주당에 이렇게 돈 준 거는 내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범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특검이 그걸 적발한 즉시 이런 게 드러났다고 공개를 하고 경찰에 수사 인계를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지금까지 한 별건 수사가 많잖아요. 예? 특검 과정에서도. 그쵸. 그런 예. 부분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별건 수사의 문제점인데요. 예. 별건 수 이제까지 검찰이 수많은 별건 수사 해왔지 않습니까? 별건 수사를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번 이 사람의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된 거를 수사하지만은 그게 안 나오면 이제 다른 것들을 또 해갖고서 별건 수사 해왔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고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둘러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데 지금 그 내란 특검이 했다는 별건 수사라는 것들은 사실은 그러면 그거 갖고도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되게 이제 내란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둘러싼 거였거든요. 근데 민주당에 돈 준 거는 왜 이걸 특검이 수사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란에 동원된 세력은 아니니까. 잠깐 자, 여기서 박찬호 잠깐 의원님, 궁금한데요. 예. 권성동 의원이 그때 돈 받았을 때 권성동 의원이 내란 그때가 내란 시점입니까? 그때 대선 시점 아니에요. 대선 시점이고 그때 돈 받아서 이것도 뭐 완벽한 별건 수사 아닙니까? 완벽한 별건이잖아요. 그럼 그게 내란이에요? 네. 권성동 의원이 그때 받은 게 3년 전인가 뭐 그렇다는 것인데 그때가 내란이에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도 안 된 때 아닌가요? 그런데 내란을 해요? 그럼 왜 그건 잡아놓습니까? 그거야말로 완벽하게 내란하고 아무 관계 없는 별건 수사네.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뭐 별건 수사 말씀하셔서 말씀드린데 지금 김건희 특검 23명 현재 기소했는데 무려 16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 못 해가지고 네. 지금 법조계에서는 70%를 벌건 수사로 지금 보고 있어요. 삼부 투건 주가 조작, IMS 모빌리티 특혜성 투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서도 김 여사 연루 전황은 밝혀내지 못했고 거기 무슨 공무원이 다른 거 갖고 이상한 짓 한 거 갖고서 집어넣는 등 제가 보면은 지금 70%를 별건으로 해서 근데 몽땅 다 왜? 민주당 것만 유독 이거는 별건이고 우리하고 관련 별건수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별건이라고 하면서 안 하니 이거야말로 별꼴을 다 보겠습니다. 제가 별건이 아니라 내란이 네. 아니라는 박찬수 거죠. 기자님. 내란이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권성동은 내란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그 3년 전에 대통령 되기도 전에 받은 돈이 내란이에요? 그리고 왜 잡아놨습니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어떤 되짚어 보면 장면이 국민의힘 그렇게 압수수색하려고 예. 막 그게 내란하고 관련이 된 거였나요?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과연 특검이 과연 약간 불공정의 우려는 있었지만 그거를 만천하에 드러낸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뭐 할 얘기가 없고요. 저는 뭐 특검이 잘했다는 거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특검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돈 준 거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그건 네, 아니 그건 저기 발견했다고 그러고서 경찰에 인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계한 거 이게. 나갔잖아요. 그 부분에서 비판하는 거죠. 그거야지, 특검은. 예. 네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죽전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 쪽은 안성 부근으로 3km 정체,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은 오포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7km 주춤하고요. 이후 8탄 분기점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10km 밀리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여주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승용차 화재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1차로 통행까지 어렵습니다. 뒤쪽으로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참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특검의 그 수사의 형평성, 공평성 이런 문제 조금 우리가 교통정보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이제 야당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직무유기니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민주기 특검 플러스 모든 수사관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주장입니다. 야당 주장은 특검은 그 정치적 편향성을 온 만방에 드러냈다. 명백한 직무유기 범죄를 했다. 따라서 특검이 특검받아야 한다. 강찬호 의원 어떻게 보세요? 뭐 100번 맞는 말이고 민중기 이분은 특히 벌써 지금 양평 우리 이장님 정말 극단적인 선택하는데 분명히 강압하지도 않았는데도 했지 조직 불어 이런 식으로 마구 해갖고 지금까지 뭐 결혼도 안 하고 굉장히 선량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그분이 괴롭다고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결국 하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돼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특검팀 내부 경관 4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까지 한 지경입니다. 이거 옛날에 민주당이 가장 이런 사람 싫어했습니다. 강압 수사해가지고 피의자 죽음으로 내몬 이런 검사나 이런 사람들 아주 악마로 공격한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는 특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희한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막 뭐 수사에 칼날을 들이대더니 아니 본인이 정작 거기 지금 내부 거래하고 사전 정보 얻어서 팔아치운 지금 그런 의혹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마당에 이번에는 이거는 그거 두 개도 큰 범죄 의혹이지만은 이 세 번째 것도 정말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범죄 의혹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중기 이분이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느냐? 이건 간단하다고 봐요. 저는. 뭐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민주당 마음에 들어야 제가 보니까 자리는 지금 포기한 것 같고 이후에 이 정권 안에서라도 처벌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거 딱 보면 당연히 기속감이고 처벌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특히 마지막 거 최소한 아까 박찬수 의원께서도 경찰에는 이첩했어야 된다. 잘못이 있었다라고 지적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박찬수 대기자님은 어떻게 특검이 특검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이제 정치적인 주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이 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특검하는 법안을 이제 만들자는 건데 아니 그거 만들어 그럼 제출하면 되죠. 국민의힘이 제출하면 되는데 지금 국회 분포로 보면 그게 뭐 제출해봤자 아무런 힘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은 먼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 지지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지금 시급하고 선결 과제다. 근데 자꾸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 통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칭찬했습니다.
긍정평가 여론조사 공유하면서 정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많이 띄워졌습니다. 이게 어디를 시찰 가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SNS에서 이렇게 앉아서 쓴 글이에요. 자, 이게 당장 당내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들 많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박찬수 대기자님 보시기에는 이 SNS 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분석하십니까?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정원호 전 구청장이 지금 정원호 현재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데 네.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원호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다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 1월 1일이 되면은 아마 각 언론사들이 KBS 비롯해 갖고 방송사 언론사들이 다 서울시장 아마 6월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붙일 거예요. 그때 정원호가 만약에 그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그때 민주당 후보 중에서 딱 1위로 올라서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원호 구청장에게는 그럴 어떤 발판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실은 정치적 의미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겠지만은 분명히 당내 경선에서 이건 본선용보다는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리고 거기 정원호를 콕 집은 이유는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돼야 된다. 지지율을 올리는 게 예. 좋겠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은 예. 다른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지금 뭐 전현희 또 누구 있죠? 뭐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 현역 의원들보다 지금은 지지율이 낮지만은 만약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면은 본선에서는 정원호 구청장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그래요? 해봅니다. 예. 그냥 정원호 구청장을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크호스가 정말 될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아니, 그게 지목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딱 얘기했다? 예, 예. 콕 집어갖고 작심하고 지금 쓴 거라 시점에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왜 이 정치적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요. 예. 야, 그러면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어떨까요? 났고 청천벽력이죠. 오늘 아주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저 예. 보통 특히 친청계 이 후보들 대표적으로 하면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분들 아주 놀랐을 겁니다. 저건 대놓고 저 정원을 찍어라라고 지금 대통령이 오더 내린 거나 다름없어요. 네. 박찬수 위원께서는 굉장히 점잖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명청 전쟁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 그 1대1 당원 투표제 논란에서 네. 명확하게 전선이 그어졌어요. 전현희, 김병주 이런 분들은 정청래 대표한테 확실히 붙었고요. 반대로 이현주, 황현선이라든가 이제 특히 그 지방선거 나갈 걸로 이제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 환준호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친명 색깔을 더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볼 때 몇 가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 서울시장에도 나가지 않을까 했던 김민석 총리는 확실하게 이제 안 나가는 거죠. 김민석 대신 오늘 중요한 게 정준을 밀었잖아요. 정원호를 대통령이 물었잖아요. 만약에 사실 더 가까운 사람은 지금 정원호보다는 김민석이죠. 대통령 입장에서 바로 총리를 두고 있는데 김민석 얘기하라고 정원호 찍었잖아요. 이거 김민석 아니다.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디 나가냐. 당대표 전당대회 나갑니다. 왜? 그래야지 정청래 연임을 막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교통정리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 좀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쪽에 붙었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정원호 총장을 대놓고 민 거가 예사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경기도로 이어지는데 경기도의 경우 정청래 대표 쪽에 노골적으로 붙은 사람이 김병주 최고위원인데 다 최근 이분들 더 이제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그러는데 조만간 경기도지사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블레싱이나 오더를 특정인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나 또는 그 출마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사퇴 입장을 밝혔다는 추미애 지금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친명 쪽 후보군이 될 수 있겠죠. 자 강찬호 기자도 그렇고 우리 박찬수 기자님도 그렇고 정치 부기자 오래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또 비슷한 게 사례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글쎄, 대통령이 직접 굉장히 옛날에 굉장히 이례적이죠. 1992년에 이건 뭐 이제 대선 서울시장 선거는 아니지만은 YS가 그 199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가 나올 거다. 그게 이인재 딱 그래서 이인재가 확 크기 시작했었죠. 죄송한데 92년에는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고요. 95년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인재 얘기를 하면서 노동부 장관을 시켰나요? 그러면서 이인재를 이제 키웠죠. 시작했거든요. 그런 건 있었는데 매우 이례적인 건데. 아주 이례적이에요. 근데 저는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은 이거를 그 명청 대전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그 동의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시각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현희 최고위원이 저는 뭐
이른바 정청래 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에서 조사해 보면은 1위로 나오는 건 박주민 의원이거든요. 지지율. 네. 박주민 의원은 꼭 그 정청래 대표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저기 크게 보면 이제 저기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봐야죠. 그리고 박홍근 전에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도 지금 뛰고 있는데 충남. 예, 이 사람도 옛날엔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현역 의원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로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어떤 메시지는 네. 명청대전의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서울시장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의 민주당 현역 의원 갖고는 내년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붙어갖고 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면 진짜 새로운 행정 전문가인 정원호를 좀 이렇게 딱 뉴페이스를 그 전면에 뉴페이스를 내세운다. 어쨌든 부각시키는 게 네. 민주당 전체에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좀 훨씬 더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박찬수 대기자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예. 오세훈 시장 등 야권 쪽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뭐 공격할 수는 있을 텐데 정치적으로. 예. 근데 예전에도 그 저기 2002년인가요? 그 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발언을 한 게 있죠.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그것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어요. 근데 네. 결국 탄핵까지 당했는데 결국 탄핵이 이제 기각되는 바람에 다시 돌아왔는데 엄청난 그러면서 역풍이 일었죠. 엄청나게 그때 기각에. 민당이 이겼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발언은 사실은 아니 정원호 부총장이 최근 그 어떤 조사에서 성동구매에서 그 만족도가 97%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언급했다고 그래갖고 그걸 갖고서 야 이걸 선거 개입이다라고 얘기해봤자 그건 무리다? 국민들이 네.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강찬호 의원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저 3년 전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김은혜 의원을 그 밀었어요. 그때 유승민 전 저 원내대표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막 대통령 된 다음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밀었단 말입니다. 네. 그때 예를 들어 김은혜 내가 보니까 일도 잘하고 지금 지지율도 높아서 뭐 큰 나라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거 해보십시오.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저 박찬수 의원이 계시는 한겨레에서도 결코 우호적으로 써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예. 김은혜가 갖고 쓴 적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네. 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자, 국민의힘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윤석열 절연 이렇게 얘기한 데 이어서 대구 지역구 최다선 6선이죠. 주호영 의원도 윤어게인 안 된다. 탄핵 사유 충분하다. 사실상 절연 요구했습니다. 자, 강찬호 의원 보시기에 네. 이런 그러니까 초재선들이 하던 거하고 이런 중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 좀 무게감이 다르다고 차원이 보세요. 다르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그 영향을 미치는 걸 장동혁 대표가 잘 알아 먹어야 되는데 네, 어떨 걸로 오히려 전망하세요? 더 이걸 갖고서는 네. 잘못 해석하고 아니면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저항감에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인데 이 시그널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뭐 물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개헌 잘못한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 뭐 이견이 있겠지만 수긍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나 재판받는 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할 수 있지. 네. 자기네들이 불리한 헌법재판은 부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받는 재판은 그 재판 결과를 민주당이 받아들여라고 하면은 네.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의 자가 모순이죠. 특히 보수 정당은 더더욱 법질서 사법부의 권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호영 전 국회 부의장이나 대구가 TK 권영진 네. 너무나 맞는 말이고요. 네. 자,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윤한홍 의원 맞는 말이고 윤한홍이 또 어떤 분입니까? 친윤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꺾고 대표가 되는데 핵심이 돼준 지지 기반이었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다른 의원들보다도 격렬하게 네. 배설물을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공격했습니다. 네네. 이 얘기는 그만큼 핵심 지지 기반이 이반하고 있다는 얘기고 장동혁 대표가 이대로 가면은 비대위 체제로 조기 붕괴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당 지도 체제 개편까지 요구당할 가능성 그렇죠. 높다. 지금 보면 예. 이제 저는 연말 연시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고요. 이때까지 저 장동혁 대표가 태세 전환 제대로 못하면은 그 다음 국면이 설입니다. 2월 중순에 설인데 네. 설 전에 아마 지도부 붕괴가 논의되고 심지어 붕괴가 될 수도 있으며 설 동안에 이제 누가 비대위
비대위원장 오는 걸로 저 네. 서울 밥상을 국민의힘이 제공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더 이상 술 그만 드시고 그리고 주변에 젊은 측근하고만 좀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중진들하고 매일매일 좀 저 귀를 열고 만나시어 좀 그 정말 국민의 민심이 무엇인지 네. 왜 민주당이 저렇게 악재가 쌓이고 쌓이는데도 국민의힘이 반등 못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로 행동에 나서시기 정말 촉구합니다. 박찬수 대기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동혁 대표의 태세 전환 전망. 저는 뭐 태세 전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네. 태세 전환할 사람이었다면 12월 3일 날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겠죠. 아니 개헌 뭐 잘못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만의 이렇게 나도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네네. 저는 그게 어쨌든 1월 말쯤이면 아마 현재 계획대로 보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대한 그 결과 1심 판결이 나올 텐데요. 네. 1심 판결이 나오면은 아마 이제 그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다시 밖에서 뭐 대규모 시위하고 크게 반발할 겁니다. 네. 반발하면은 그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스탠스로 보면은 그 장애 집회에 나가서 연설하고 막 그 지지 연설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장동혁 대표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을 업고서 계속 가는 게 비록 지방선거는 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당권을 유지하고 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럴 생각이 때 듭니다. 나온 네. 게 이제 민주당 관제 대표라는 거죠. 저거 옛날에 민한당이 저런 식으로 관제 야당 하다가 진짜 야당을 원하는 민심에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이제 DJYS 이끄는 신민당이 네. 그 민한당 먹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예. 자, 백혜령 경정이 폭로한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 수사 결과 서울 동부지검이 발표했는데 혐의 없음 처분 내렸다. 이게 사실 백혜령 경정 대통령이 그 뭐 좀 파견해라 이런 취지로까지 얘기했는데 중간 수사 결과 의미 뭐라고 보시는지 이거 짤막하게 박찬수 대기자님. 저는 뭐 이 오늘 동부지검 중간수사 결과 이게 뭐 팩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백혜령 경정의 폭로는 상당히 좀 부풀려졌거나 네, 잘못돼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강찬호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권에서는 이걸 되게 중요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백해 무익한 이런 분의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적 주장에 휘둘리면서 심지어 이것을 확대해서 결국은 마약 세력하고 김건희 윤석열 내외가 연계돼 가지고 무슨 계엄할 때 자금을 마약 그 무슨 대금으로 하려고 했다 이런 황당무계한 소설까지 여권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게 이거는 완벽하게 파산을 맞은 것이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 단단히 이거는 좀 비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 사람 직접 띄워주고 지금 그거 수사하게 한 거 아니에요? 네. 대놓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지금 대통령실에서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92.9%였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성동구 의뢰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홍보력 참 좋으시네요. 한 번 더 말씀하시게 만들었네. 네, 이게 정확한 우리가 여론조사니까 말씀하시고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한 1분 정도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자,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배우 조진웅 씨 이제 소년범 시절의 그 부분이 이제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멍해를 갖고 가야 되나? 그렇지만 반론은 2차 가해 혹은 그 피해자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부분 논란은 좋은데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정치권이 여기에 대폭 가세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박찬수 대기자님. 뭐 이게 워낙 진짜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요. 뭐 얘기하기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진웅 사건이 과연 그 소년범의 범죄도 우리가 어디까지 관용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과연 언론은 그럼 어디까지 그거 보도하는 게 맞는가 하는 저널리즘의 문제까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굉장히 다양한 어떤 논쟁을 벌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네. 보는데 문제는 이런 논쟁들이 결국 조진웅 씨가 이제 민주당 성향이다라는 것 때문에 보면 전선이 민주당 쪽 분들은 이제 조진웅을 좀 옹호하는 쪽으로 네. 이제 많이 흐르고 전선이 반대로, 뚜렷해 보이죠. 전선이 그런 정치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조진웅 씨 사건은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갔고 소년범의 문제와 저널리즘의 문제와 그리고 배우의 책임과 우리가 공인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여러 피해자의 가지 문제와 예, 그 피해자가 또 피해자의 문제까지 네네.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만 논쟁이 진행된다면 이제 다양하게 진행된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장찬호 위원님. 그런 논쟁을 유독 왜 조진웅 씨가 문제됐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들고 나온 거에서 벌써 저희가 있는 거죠. 좀 전에 아주 원칙적으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그 과거에도 연예인의 소년 시절 학폭 이런 거 논란 많았어요. 그때는 네.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왜 이거 갖고서는 범죄 내용도 지금까지 나온 연예인의 과거 소년 시절 범죄 중에 가장 크잖아요. 이런 근데 아직 것을 내용은 굳이 정확한 내용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뭘 사실은. 밝혀진 게 없죠. 네. 제 생각에는 첫째 우선 만약에 그게 지금 드러난 보도된 것에 대해서 그게 엄청 부풀려졌다면 조진웅이 딴 건 몰라도 그 얘기는 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서 이 부분은 나중에 대응하겠다. 네. 우리가 끼쳐 죄송하지만 그건 대응하겠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는 지금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소년범 죄송합니다. 그런데 30초 남았습니다. 네, 소년범 예. 그런데 이분 가정법원 아니고 서울중앙정식법원에서 그다음에 보호소년이고 피고인 지칭으로 재판받았습니다. 검찰도 이거는 사실상 나이가 거의 성인에 가까운 마당에 굉장히 중범죄자라고 판단해서 일반 형사범으로 기소했던 겁니다. 네. 너무 진영 논리로 감싸는 것도 과연 적절하냐 이런 취지로 이제 참고로 말씀해 이현주 의원님 주셨습니다. 좋은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옹호하는 것은 2차 가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조진웅 논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참고할 만합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예. 딱 5초, 10초만. 근데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그 소년 사범들을 이렇게 다뤘던 네. 교화했던 분들도 많이 옹호를 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살 로이의 가족은 방글라데시에서 왔습니다.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성실하게 일해온 아빠. 하지만 로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에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명은 대장암 3기. 보험 적용이 어려워 치료 한 번에 드는 비용만 수십에서 수백만 원. 형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앞으로의 치료도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런 와중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턴가 잘 펴지지 않았던 로이의 작은 손. 검사 결과 엄지손가락 골절과 굴곡 제한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빨리 재활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굽은 채 자랄 수 있다는 소견에 엄마와 아빠의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망연자실 주저앉아 버린 로이네 가족. 엄마와 로이가 건강한 미소로 세상과 인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고요.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내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1도, 부산 3도, 대구 영하 1도, 세종 영하 2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안동 10도, 대전 12도, 강릉, 전주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고요. 토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6도, 습도는 58%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 등 헌법을 위반한 종교재단의 해산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규제, 연금, 노동 등 6대 개혁을 강조하면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반대하며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한 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는 민생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공청회에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졌다고 비판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전달하고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재형 목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통일교회 민주당 정치인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유효기간이 연장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국회에선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이철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윤종호 진보당 의원을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우선 이철빈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철빈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세 사기 문제 불거진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먼저 제가 구체적인 이런저런 질문하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그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피해자들 네네. 이렇게
자주 접촉도 하고 하실 텐데 그 만나시면 좀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그 분위기부터 살짝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전세 사기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가 된 지도 3년이 지났고 네네.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도 2년 반이 지났는데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아직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네. 좀 뭔가 시원한 해결책이 이렇게 나오거나 한 거는 또 아니어서 네네. 이제 좀 새로운 정부가 또 출범하고 또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많이 지쳐 있고요. 네. 네, 지금 좀 일종의 희망 고문이 계속되는 상태처럼 네. 느껴져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요. 시원한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많이 지쳐 있고 일종의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마저 있다고 분위기 전해 주셨고요. 네네. 자,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초기에 빌라왕 사태 같은 이제 조직적 사기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 현장에서도 이제 피해 사례들 접수하실 텐데요. 네. 지금 요즘 접수되는 피해 사례 같은 거는 좀 유형 같은 거라든지 특징이나 뭐 이런 거 달라진 거 있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조직적으로 네. 무자본 갭 투기를 해서 네. 이렇게 좀 범죄 혐의가 짙은 이런 사기 유형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최근에는 좀 그 임대인들이 파산을 해서 예. 다수의 그 세입자 분들이 보증금 채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형식의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약간 파산으로 인한 어떤 임대 들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좀 많다는 뜻인가요? 네, 그게 범죄성도 있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이제 임대인들이 무리하게 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이상 빚을 네. 갚을 길이 없으니까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네네. 최근에는 이런 파산 제도를 좀 악용해서 네, 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그 책임을 면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산 제도를 악용해서 보증금 반환을 피해가는 이런 네네. 사례들이 요즘 좀 보여지고 있다. 최근 어떻게 보면 뭐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례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전세 사기와 함께 이른바 깡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 심각합니다. 근데 전세 사기하고 이제 보증금 미반환 요게 경계가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고의적 사기 여부를 이제 또 가려내야 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요.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혹은 피해 구제를 받는 그런 어떤 절차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좀 엄밀히 구분하면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네.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네. 다 사기라고 느껴질 수밖에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조직적인 범죄에 의한 피해인지 아니면 단순한 보증금 위반한 사고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피해자가 돈을 못 받는 거는 매한가지네요. 그렇죠. 돈을 못 받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는 이제 일상이 지옥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로 해놨는데 뭐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네. 그런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실제로 진실된 것인지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무의미한 일인데요.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조 자체가 네. 좀 조직적이고 좀 범죄 혐의가 있는 전세 사기 사례만 선별해서 피해자를 인정하고 그 인정된 피해자에 한해서 지원 대책을 제공하겠다는 거니까 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관련되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이제 평생 모은 돈 전 재산 이거 잃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거 구제해 보겠다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되고 있고 또 연장도 되고 그랬는데 이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빚 좋은 개살구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피해 범위 이거를 지나치게 엄밀하게 좁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데 실제 피해자들이 특별법 통해서 구제받는 비율 일단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사실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구제를 받았다라고 하느냐가 그것도 또 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부분 구제가 있을 네. 거고 완전 구제가 있을 거고 뭐 이게 크게 나누면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느꼈을 때 네. 뭐 이 피해 지원 제도 자체를 100점으로 이제 만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네, 때, 예. 봤을 때 한 30점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네, 좀 상당히 좀 박한 평가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네. 30점의 의미는 뭡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보다는 지금 특별법이 생겨서 피해 지원 체계가 생기고 네.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회복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예. 네, 하는 이런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인데 네. 그런데 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거라든지 여러 지원 대책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너무 한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이런 거고요. 네네. 네, 일단 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 인정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허들이 하나가 있고요. 피해자 인정해주는 그 허들이 있다. 그게 너무 네.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피해인데 거기에 속하지 네. 않는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런 것들이 현재도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래요. 네, 두 번째로는 피해자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지원 대책을 이용하려고 은행 창구를 가거나 법원을 가면 그 담당자들이 이 지원 대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네, 피해 지원 대책을 이용하는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고요. 네. 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피해자들이 제일 원하는 건 네. 이제 보증금의 일부라도 좀 빨리 회수를 해서 이 좀 전세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상 회복의 길인데 네. 그런 거 보증금 회수 방안 자체가 지금 한계가 꽤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실효성을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세 번째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보증금 회수 방안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처음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보증금 회수 방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네네네. 대출을 추가로 지원해주거나 하는 등의 부분적인 지원이 있었고요. 네네. 네, 작년부터는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네네. 그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좀 보장해주는 이런 방식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좀 한계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LH 임대주택. 예. 네네네네. 그래서 보통 한 4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뭐 큰 거를 꼽을 수 있는데 네네. 일단은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작년 11월부터 지금 1년이 훌쩍 지났는데 매입 신청 건수가 15,000건이 넘는데 네. 네, 이제 겨우 한 4,000건 정도만 했거든요. 그래요.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매라는 방식을 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 방식을 통했을 때 피해 회복률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이제 어떤 피해자는 100% 회수한 피해자도 있지만 네. 이제 좀 정말 낮은 경우에는 22% 이 정도만 회복을 한 피해자도 있고요. 그래요. 네, 이런 편차가 좀 크게 난다는 문제. 그리고 LH가 이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심사를 하는데 네. 심사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이나 어떤 권리상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형들, 특히 위탁 사기나 이제 다세대 공동담보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은 네. 매입하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적게 나오고 그렇군요. 네, 장기간 피해자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대책위는 꾸준히 선구제 후 회수 방안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 이유로 이제 난색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 방안이 꼭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라는 방식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편차도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견뎌야 되는 시간적인 금전적인 비용 자체가 너무나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국가가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서 그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먼저 좀 매입을 해가고 네.
이제 시간과 좀 돈을 들여서 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네. 이제 피해자의 일상을 좀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고 이 재정 소요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네. 이 전세 사기가 단순한 그냥 사적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고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진 데에는 좀 국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걸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최소한의 좀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차원이다. 또 단순한 피해자 지원 넘어서 이게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이게 유사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전세 사기 막기 위해선 뭐 전세 대출 제도, 보증 보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보완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연하고요. 네. 지금 이제 전세 사기가 이렇게 대규모로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건 네. 국가 차원에서 전세 대출이라든지 보증보험을 좀 무분별하게 과잉되게 이렇게 네. 좀 장려했기 때문에 벌어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보증금의 최대한 80% 정도까지를 전세 대출을 받아서 충당을 할 수 있고 네. 그게 집값 대비 너무 과도하니까 보증보험으로 또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 했지만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전세 사기에 또 악용이 되고 하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런 좀 금융 기법을 통해서 빚으로 계속 보증금을 떠받치는 정책 대신에 네.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이제 그 민간 임대 시장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좀 확충하는 방식으로 네네. 주거 정책이 변화해야 앞으로 제2, 제3의 전세 사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끝으로 딱 한 말씀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에게 요 한마디는 딱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한 말씀으로 좀 요약을 해주세요. 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네.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수십 차례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정부가 바뀐 다음에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그 해결된 게 없고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 저희 피해자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빠르게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피해자들이 염원하는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식이라든지 최소지원금 방식 이런 것들을 반영한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빈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어떻게 정책과 법률로 담아낼지 진보당 윤종호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종호 의원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빈 대책위원장 인터뷰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의원님 보시기에 시행된 지 1년 넘은 현행 전세 사기 특별법 점수 매긴다면 아까 그 이철빈 위원장은 30점 주셨는데 몇 점 주시겠습니까? 좀 많이 답하게 주셨는데요. 저도 큰 점수는 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네. 50점 이상은 주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뭐 그래도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뭐 개인의 탐욕이나 부주의가 아니고 국가적 그 책임이 부른 사회적 재난이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의의가 있고 또 어떤 우리 대형 산불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급하게 이제 임시 주거대책도 수립하지 않습니까? 생계대책도 마련하고 그러면 이 사회적 재난 측면에서 전세 사기도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한데 좀 피해자들의 절규에 비해서는 현행법상의 좀 한계가 많은 것이 좀 현실입니다. 오늘도 저희 의원실에 부산에 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상담을 했거든요. 그 피해자의 경우도 만약 경매가 진행되면은 회복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경매를 맡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기꾼은 사실 15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실제 피해 회복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뭐 70% 이상
또 피해보게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체념감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게 뭐 아까 이철빈 공동대책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선구제 후해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냐, 요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수조 원 재정 부담 또 형평성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이유로서. 자, 아까 이제 사회적 재난 이제 인정을 했다, 요 부분은 이제 좋고 이분들이 얼마나 한평생 모은 전 재산을 그냥 날려버린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그 뼈저리네, 이거는 100%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뭐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 요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의원님은? 일단 뭐 저는 원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계속 이렇게 논의됐고 총론이었거든요. 네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통과되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거부해서 지금 폐지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것을 다시 지금 원상 회복시켜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네. 좀 재정부당 형평성 문제는 그때도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애초에 이제 피해자 보호 또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안이니까 조금 현재 지금 후퇴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실 정권 조치만 기다려왔거든요. 소부권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실질적인 구제책이 좀 나올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그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이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회가 어쨌든 실제적인 대책 나와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좀 의원님도 책임감을 느끼시겠어요? 예, 책임감 많이 느끼죠. 특히 제가 국토교통위원이고 진보당이 또 소수 약자들 대변하는 정당인데 하루빨리 좋은 소식 전해주고 싶습니다. 국토위에서 이제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하실 텐데 그 거대 여야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공감은 하고 있지만 계속 형평성 문제 제기를 형평성 문제를 많이 얘기하죠. 예. 조금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더 약간 소극적이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소극적으로 바뀐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원래 취지를 좀 살려서 좀 민주당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 신탁 사기 피해자, 근린 생활시설 거주자 등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들이 우선 매수권, LH 매입 혜택도 이제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런 사각지대 해결하기 위한 대안 어떤 게 있을까요?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대안이 쉽지는 않죠. 저희가 이제 지금 법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행은 지금 보면 건축법에 특례를 두고 건축물성에 대해서 구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실정이고요. 그렇죠. 이런 경매유예 조항이나 이런 것들도 영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가구 주택도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보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또 사각지대 중에서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수천만 원씩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도 사실은 불실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가지 정도 지금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법안 질문은 제가 바로 뒤에 하기로 하고요. 자, 윤종호 의원님이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정안 이런 법안 준비하고 있는 거 2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기자회견에서 주로 윤종호 의원님의 요점이라 할까요? 강조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게 제가 이제 발의하는 법안을 그대로 설명해서 강조했던 내용이라서. 그날 기자회견에서요? 그렇죠. 그럼 그 법안 2가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하나 있고 또 임대차 보호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먼저 특별법 개정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이철빈 위원장도 이야기하셨지만 피해복이 100% 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0% 아예 못 받는 분도
많거든요. 어떻게 천차만별이라서 네네. 이것을 최소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50% 정도는 그 보전을 해줘야지 이분들이 재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을 냈고요. 최소 보장할 수 있는 50%는 받아야 된다. 이거를 마지노선으로 그어놓는 법안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동료 의원들이 30%도 있고 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네. 최소한 50%, 뭐 어떤 피해자들은 최소한 70%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요구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같은 사건인데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성향에 따라서 예. 어떤 분은 송치가 되고 어떤 분은 송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은 전혀 이렇게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보상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탁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합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해야 네. 되는데 네. 현재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또 이제 피해주택을 보면은 상당 부분 이제 안전과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기꾼은 뭐 구속이 됐고 네. 또 이것을 수리하려면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제 지자체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먼저 피해자들이 그 수리하고 나면은 그것을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하나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네네. 현재 지금 그 우리 전세의 경우는 등기를 잘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상 그 집주인이 그 등기하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정일자 받는 것으로서는 전세 사기를 좀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등기 의무화. 그렇지. 등기만 제대로 된다 예. 하더라도 좀 선순위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네네. 그것을 좀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의무화. 그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중에 이제 피해자 인정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좀 너무 이게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엄밀하게 인정을 한다 이렇게 좀 불만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사례만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 피해자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이 한 번에 맞서 이제 사기꾼으로 그 경찰이 조사를 받고 인정이 돼서 송치가 돼야 인정되는데 네. 처음에는 사기를 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가 네.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전세금을 못 갚아서 이제 실질 사기의 그 형태로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검찰의 송치는 안 되고 피해자는 전혀 이렇게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어떤 수사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이렇게 완화해서 피해자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부와 관계없이 이분이 예를 들어서 그 이런 피해주택에 대해서 나중에 선순위에 있는 분들을 말소시키고 네. 내를 갖다가 그 새로 한 입주자를 그 등기를 새로 시켜주면 되는데 앞에 약속을 해놓고 성순위자를 이분이 전세금을 주인에게 주고 나면은 말소를 네. 시켜야 되는데 예. 말소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그러다 보면 얘기군요. 결국은 이제 성순위에 밀려가지고 이분은 구제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윤 의원님 거 말고도 여러 건 이제 발의돼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피해자들은 하루가 급한데 논의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이런 여러 법안들 이렇게 다른 법안들도 좀 살펴보셨을 텐데 가장 중점적으로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좀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어느 정도 겹치긴 할 것 같아요. 별다르지 않습니다. 뭐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법안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은 쟁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인정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 가장 그 계속 이야기했던 성부제 후회수 네. 논의와 같이 지금은 성부제 후회수 논의는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뒤로 숨어버렸고요. 네. 어떤 형태든지 이제 최소 보장 제도 50% 할 것인가 30% 할 것인가 네네. 뭐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가장 쟁점인 것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탁 사기 협의 매수와 비주택 수선에 관해서도 네.
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이 이제 그 수선해줘야 될 대상의 건물인지 네. 아닌지 그다음에 해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선해줘야 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시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빨리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네. 쟁점 사항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 아까 피해 지원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고요. 지금 현재 뭐 기금법도 개정해야 되고 또 네네. 전세사기 특별법 우선 적용 네. 무엇부터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돼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쟁점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 법안 2개 소개해 주시면서 임대차 보호법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등기 의무 말씀하셨는데 임대인 보호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세제도 네네.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한다. 요거 딱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정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전세 사기가 뭐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은 현재 현행의 제도를 완전하게 좀 바꿀 수 있는 전세 금융공사 네.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임대인이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하고 네. 임차인이 네. 임대인의 전세 자금을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네네. 전세 사기는 뭐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법이 하루빨리 또 이렇게 좀 개정이 되어서 네. 피해자들의 한숨과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6772님이 이런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서민이 피해보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자금은 서민의 전부입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란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당 윤종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은퇴한 뒤 연금 수령할 때까지 소득 이제 공백이 생기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소득 크레비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수령에 깎이는 불이익 감수하면서도 조기에 받으려는 사람들이 최근에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조기 수급자 얼마나 돼요?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명을? 예,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에 네. 처음으로 넘은 거예요. 오. 남성이 66만여 명 정도 되고요. 네. 여성이 34만여 명인데 남성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네. 가계의 주소득원인 남성 가장들이 은퇴한 뒤에 생기는 문제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기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년은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깎입니다. 만약에 5년을 당겨 받는다고 하면은 원래 받을 연금을 70%밖에 못 받는 셈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당장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기 수급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형편이 굉장히 각박하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후 생계 또 노후 빈곤과 이제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생긴 현상은 아니잖아요. 예, 살펴보면요. 네. 2023년에 조기연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해 상반기 신규 신청자가 63,855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2022년 전체를 보면은 59,000명 수준이었어요. 네.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네네.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금을 원래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1년 늦춰지면서 소득 절벽을 버티지 못하고 대거 조기 연금 신청 창구로 몰리게 된 겁니다. 대부분이 생계비 마련이 사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2022년 9월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가 돼서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강화가 됐어요. 네. 근데 연금을 포함해서 월소득이 167만 원을 넘으면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매달 건보료를 내야 됐거든요. 네. 소득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건보료를 내느니 차라리 연금액을 조금 깎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 판단을 또 하는군요. 당장 이제 생계비 마련엔 뭐 조기연금 수령이 도움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오죽 필요하니까 이제 했을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긴 기간에서 보면 노후 빈곤 문제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는 노후 안전망이 그만큼 헐거워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잖아요. 나중에 65세까지 늦춰질 텐데 이 소득 크레바스 문제를 해소를 하고 은퇴 후에 재취업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SR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통합을 할 경우 해서 네. 고속철도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서울역과 수서역까지 자유롭게 운행을 해서 수요를 분산하는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네. 2021년 국토부의 연구 용역에서는 통합을 할 경우 연간 중복 비용을 최대 406억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KTX, SRT 교차 운행을 통해 수서역에 955석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할 계획인데 이 열차는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코레일은 통합을 하게 되면은 고속철도 좌석이 하루에 1만 6천석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하루 좌석 수에서 약 6%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요. 반면에 SR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좌석이 늘어난다는 코레일 측의 주장에 대해서 네.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먼저 비교해 봐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신규 차량의 투입이나 병목 구간 복선화 등 좌석 부족을 해소할 방안이 이미 추진 중이라는 이유를 추진 중이다. 예, 이유를 들고 네네.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경쟁 체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해소됐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 및 잦은 안전사고 등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게 된 원인이 됐는데 코레일의 부채 비율은 2020년 242.1%에서 지난해 265.4%를 여전히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SR의 경우에는 지난해 173%였습니다. 또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을 하고 있고 또 한 개의 회사로 통합이 될 경우에 전국 물류가 마비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코레일은 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노조가 있고요. SR은 상급 단체가 없는 노조가 있는데 현재는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해도 SRT가 운영이 되지만 통합이 만약 되게 되면은 모든 고속철도가 멈출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0년 동안 SR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검증도 없이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라거나 통합을 하더라도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서 유지 보수와 물류 등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효율화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김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군요. 그 뭐 딴 거보다도 코레일의 부채 비율 265%, SR 173% 하니까 SR 입장에서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다른 또 문제들도 뭐 물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튼 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의 어떻게 추진 상황 살펴보고 그때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거의 전 국민이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경찰이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어요? 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료가 워낙 많아서요. 압수수색이 하루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전담 수사팀장인 총경급 과장을 포함해서 17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임의로 제출받아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유출자를 추적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쿠팡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쿠팡 압수수색 주로 어떤 걸 들여다보기 위한 겁니까? 쿠팡에도 약간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실제로 쿠팡 측의 보안 허점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면서 확보된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전반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쿠팡은 현재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를 해킹해간 것뿐만 아니라 보안의 취약성 등 쿠팡의 책임 소재까지 모두 따지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주거 침입 등에 악용된 2차 피해는 없었다는 게 경찰과 쿠팡의 입장입니다. 네. 지난 3일 경남 창원에서 여중생 등 2명 살해하고 목숨 끊은 20대 표 모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같은 누구나 접속 가능한 익명 채팅방이 성범죄자의 사냥터가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표 씨가 당시 피해자를 유인한 것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심심한데 전화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서 13세 여학생을 유인해서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익명 채팅방을 통해서 아동 청착지를 하는 가능성 등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난 건데요. 일단 플랫폼의 자체 규제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성범죄 관련 신조어 등 금칙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채팅방 이름이나 닉네임 등에 노출하지 않도록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단순 대화나 오락을 표방하는 채팅방을 개설한 뒤에 들어오는 미성년 이용자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중딩 같은 단어인데요. 동아일보 취재팀이 여중딩 놀아줄 사람 그리고 전화할 오빠 구해요 등으로 대화를 열었는데 별다른 인증 없이도 익명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카카오 측은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 측은 조건 만남 등 금지어나 이를 우회하는 채팅방 제목을 적발하도록 모니터링을 범위를 넓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채팅방 내 대화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중소 채팅 앱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 일단은 다운로드가 10만 회 이상인 앱 10개를 점검해봤거든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외에. 근데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가입이 일단 됐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라면은 성인 인증까지 그냥 프리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또 10개 중 6개는 조건 만남 같은 키워드가 아예 필터링이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4개도 초성으로 지읒, 기읒, 미음, 니은을 쓰거나 아니면 용돈 만남 같은 변형 키워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네.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 앱 사용자는 띄어쓰기를 해서 조 띄우고 건 띄우고 만 띄우고 남이라고 써야지라고 훈수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동아일보 취재팀이 15세 여중생이라고 올리자마자 1분 만에 스폰 가능 월 4번 500이라는 메시지가 날아왔다고 하고요. 상대는 30대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5분도 되지 않아서 중림도 만남 하나 얼마예요 같은 메시지 14건이 줄줄이 도착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돈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통망법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의무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민사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 채팅방에 성인 접근을 막는 등의 강력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까지 나오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 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이슈 뭡니까? 네, 바로 요즘 뜨거운 이슈죠. 조진웅 씨를 둘러싼 소년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 소년범의 가오를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네. 내적인 어떤 갈등들도 많은 사건 같아서 오늘 이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조진웅 씨 소년 시절 범죄 전력 이제 불거지니까 각계에서 또 엇갈린 의견도 나오면서 또 파장도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소년법 제70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내용 먼저 설명드리면 네. 이 디스패치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조진웅 씨가 고교 시절에 차량 절도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 생활했다라는 의혹을 이제 보도를 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력이나 음주운전을 한 전략이 있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됐었고 네. 조진웅 씨 그리고 그 소속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성년 시절에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다만 성범죄와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는다. 즉 은퇴 결정을 이제 보도를 한 부분인데요. 이 사건이 언론 보도가 많이 되면서 실제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소년법은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서 재판이나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되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터넷에는 이 어떤 결정문, 판결문의 캡처본 같은 것들도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것이 법원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조회해서 이렇게 공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도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달라 이런 고발 사건도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이것들을 어떻게 알아내 가지고 네. 쓰는 거 이거 자체도 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일단 첫 번째는 소년법에는 일단은 이 소년이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 거를 피해자한테도 통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요. 이걸 알기 위해서 누가 조회 신청을 했을 때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조회도 겁니다. 안 되는데 보도하는 건 더더욱 안 된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보도는 할 수 있으나 네네. 그 취득 과정에 불법이 취득 없었는지가 과정의 불법이 문제인 관건이군요. 것이고 왜냐하면 예. 이건 내밀하게 관리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실제 소년보호로 수사 경력 자료는 남아도 범죄 경력 자료도 안 남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처분의 수위까지 기자가 알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확인해달라는 고발 사건이 접수되어 있던 것 같고요. 네. 뭐 이와 관련해서도 이게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느냐 별 문제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공의 이익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내부 관계자 통해 정보 빼내서 기사 썼을 거다 고발한 변호사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된 뒤에 어떤 만약에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이제 범죄 전력 같은 거 조회를 하잖아요. 수사기관이나 그럼 소년범 시절에 소년 시절에 그런 거는 조회도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법의 취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지금도 전국에 많은 미성년자 소년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경도의 차이가 있는데 중한 범죄냐 경한 범죄나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 너가 지금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좋은 어린이 될 수 있고 노력하면 성공한 사람도 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실수를 바로잡고 우리 잘해보자. 이게 소년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년 시절에 잘못된 범죄를 언젠가는 누가 이렇게 알게 되고 공개가 되고 조회를 한다고 한다면 네. 이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은 이미 내 인생은 망했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난 이런 전과나 이런 수사 자료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성인이 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못하도록 이 정보를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까 취득 과정에 뭐 합법성, 불법성 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취득 과정이 불법하다면 뭐 이거를 쓴 기자나 아니면 그 정보를 이렇게 뭐 빼준다 그럴까요? 제공한 사람도 어쨌든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공이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진욱 씨가 일반인이 아니고 대중들에게 굉장히 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스타성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네. 정보가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년 범죄 사건으로 특정인에 대한 보도가 불법이냐 아니냐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처음이군요. 들어서 이 부분도 법원에서 판단을 봐야 되는데 네. 소년법에는 보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행 중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처벌하진 않는데 네. 소년법에는 다른 법과 특별하게 보도 금지로 진행 중인 이 소년 범죄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이 신문사, 방송인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년법의 기본 취지는 우리가 보통 성인 범죄자들은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소년법에는 보호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이 개인 정보나 이런 범죄, 이런 정보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벌받지 않은 촉법 소년이 있고 소년법 적용받는 이제 소년법 적용받는 대상이 있는데 그 나이가 좀 다르죠,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모두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이 가능한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은 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처벌보다는 교화시키고 개선시키고 보호하는 관점으로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네. 이 보호 처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소년원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처분이라고 우리가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것 같고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이런 소년 보호 사건이 드러나진 않았을 텐데 대중들에게 알려진 스타였기 때문에 이제 보호 처분 받은 이력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네네. 만약에 경미한 범죄로서 보통 요즘에도 소년 사건이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첫 번째가 성범죄입니다. 그 미성년자들 성범죄, 두 번째가 절도 사건이에요. 애들이 예. 자전거 훔쳐가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소년보호 처분을 많이 받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명 자체가 강도 강간이다 보니까 일단 조진욱 씨 측에서는 강간과는 무관하다고 하고 있지만 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중범죄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심적으로 아무리 미성년자이고 수십 년 전 일이지만 수용할 수 있느냐.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수십 년 전에 가오고 이미 처벌을 받았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이 미성년자 때 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업을 아예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논란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꼭 그 이후에 또 성인이 된 다음에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언급은 되고 있는데 자. 보니까 이 뭐 한편에서는 조진웅 씨가 은퇴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 언제까지 그 어린 시절에 그거를 멍해를 써야 되냐 이런 주장이 과도하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섣부른 용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죠? 네, 두 가지 의견 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소년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피해자는 심지어 이 사람이 나의 가해자인데 어떤 처분을 받아놨는지 조차 네. 정보 접근 권한이 없다는 게 일반 성인 그 피고인 사건과 너무 대두되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걸 기하로 소년법이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논점으로 우리가 토의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소년범이든 성인범이든 구분하지 않고 내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었기 때문에 동등한 잣대가 적용하는 것은 필요한 명제인데 네. 소년범의 입장에 생각하면 우리가 미성년자들 나이에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고 소영웅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 또래 집단이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해서 네. 좀 가격하고 범죄지만 이런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네. 범죄 저질렀다고 낙인을 찍기 시작하면 이 미성년자들은 더 흉악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측면 네. 이게 지금 상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뭐 정치권에서 막 이게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가 됐는데 친여 성향 분들은 조금 약간 옹호하는 이제 입장이고 친야 성향은 이걸 좀 비판하는 강도. 그래서 과연 이 문제 자체로 왜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일어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분은 가해자 용서는 오롯이 피해자 몫이다. 섣부른 옹호는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도 막 좀 옹호해 주는 것도 이자가해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까? 뭐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옹호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상처가 회복되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지만 네. 이 상처에 대해서 더 상처를 주는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이게 워낙에 정치적인 쟁점이 됐고 또 조진웅 씨가 일정 부분 정치적인 의견을 표력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어떤 입장들이 다르지만 네. 진짜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년범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수많은 미성년자들이 지금도 길거리에서 비행청소년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뭐 성매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네. 보호의 대상이지만 또 견제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쟁점으로 흐르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앞으로 나올 소년 범죄인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직자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산업계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법조계에도 있을 수 있고 방송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년 시절에 너가 보호 처분을 강하게 받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 말씀은 이 뭐 정치 공방할 생각하지 말고 이 자체로서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보자는 말씀이시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무원, 정부 포상 훈장 대상자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아직 뭐 공식 발의는 안 됐지만 이런 법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소년법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소년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년의 보호 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어떠한 보호 처분을 받아도 미래에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게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은 이 공직자 대상으로 이런 걸 검증을 하고 여러 가지 상을 줄 때 이런 거 검증하자고 한다면 소년범의 미래의 성인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이 법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만 저는 논의에서 이렇게 일부 수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범죄 경력 자료 조회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냥 소년 보호 처분은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는 보호를 해야 되지만 중대범죄를 무슨 범죄까지 해야 될지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살인, 강간, 강도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흉포화된 강력한 범죄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직 기관이나 공직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 공개나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트레이시 채프먼의 패스트카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Maybe we make a deal. Maybe together we can get somewhere. Any place is better.